안녕하세요. 물류 컨설턴트 최호순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스 2020 조건 중에서도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오해되는 조건인 FAS 프리얼런사이드 10 조건을 심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 정의 암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전 문제, 항만 비용 분쟁, 로딩 포인트 책임, FCA와의 혼동 문제, 이런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FAS를 단순히 FOB 비슷한 조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FAS는 FOB보다 훨씬 더 민감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FAS는 선측, 즉 십사이드라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위험과 비용이 동시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두 위 어느 위치까지가 셀러 책임인지, 바지선 연결 지점이 어디인지, 항만 핸들링 차지를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불명확하면 바로 비용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벌크 화물이나 강제, 프로젝트 카고에서는 FAS 사용 빈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실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코텀스 2020에서 FAS는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화물을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온 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배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단지 선박 옆, 즉 언론사이드 상태가 되면 셀러의 인도 의무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험과 비용이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즉 십사이드는 리스크 트랜스퍼, 이게 FAS의 절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FAS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FAS 부산 포트까지만 적어 놓으면 실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항 안에서도 어느 부두인지 어느 배스인지 바지선 연결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화물은 하역 장비나 크레인 포지셔닝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딩 포인트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FAS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공장에서 출발해서 내륙운송, 화살표 항만 게이트, 화살표 부두, 화살표 선측, 화살표 본선 적재, 이 흐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측까지는 셀러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륙운송비, 항만 반입비, 부두 사용료, 이런 비용은 셀러 부담입니다. 반대로 선측 이후 발생하는 본선 적재비, 해상운임, 보관료 등은 바이어 부담입니다. 즉 FAS는 선측이라는 한 지점을 기준으로 비용 세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선측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두 끝에만 놔두면 되는 건지, 실제 선박 옆까지 접근해야 하는 건지, 바지선 연결이면 어디까지인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Where exactly is ship side?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셀러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위험 이전 시점입니다. 인코텀스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비용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언제 위험이 넘어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거나 침수되거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바로 이 위험 이전 시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FAS에서는 화물이 본선의 선측, 즉 십사이드에 놓이는 순간 위험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배에 안 실렸어도 위험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FOB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FOB는 본선 위, 즉 온보드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FAS는 아닙니다. FAS는 선박 옆에 놓이는 순간 끝입니다. 즉 셀러 입장에서는 나는 선측까지 정확히 인도했다. 이 상태가 되면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실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철강 코일을 선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셀러가 화물을 부두에 지정된 십사이드 위치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본선 적재 전에 갑자기 폭우가 와서 화물이 침수됐습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배에 안 실렸으니까 셀러 책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AS에서는 이미 선측 인도가 완료된 상태라면 위험은 바이어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즉 보험도 클레임도 바이어 측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AS에서는 선측 인도 완료 시점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포트 리십 터미널, 리십 메이트, 리십 작업 완료 기록, 현장 사진, 이런 자료들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제 정확히 위험이 넘어갔는지 이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박이 늦게 도착하거나 화물을 제때 인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선박 스케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배가 하루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물은 이미 선측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 추가 핸들링 차지, 정체료, 항만 체화 비용, 이런 부분은 바이어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즉 FAS는 선측 이후 리스크는 바이어가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바이어 측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베슬 ETA, 포트 컨제스처 컷오프, 일정 하역 가능 시간, 작업 슬롯 확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험 이전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FAS의 핵심은 십사이드는 리스크 트랜스퍼입니다. 배에 실렸는지가 아니라 선박 옆에 정상적으로 놓였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위험 이전과 함께 반드시 같이 이해해야 하는 비용 이전 구조입니다. 인코텀스에서는 위험과 비용이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FAS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선측 인도 시점부터 비용 부담도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먼저 셀러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셀러는 선측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공장 출고 비용, 내륙 운송비, 항만 반입비, 게이트 통과료, 부두 사용료 이런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화물을 배 옆까지 가져다 놓는 것이 셀러 역할입니다. 반대로 선측 이후부터는 바이어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본선 적재비, 해상 운임, 선측 이후 보관료, 선박 대기 관련 비용, 추가 핸들링 차지 이런 비용이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언제 비용이 전환됐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은 이미 선측에 놓여 있는데 선박이 하루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만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셀러는 나는 이미 인도 완료했다 라고 주장하게 되고 바이어는 아직 배에 안 실렸는데 왜 내 책임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S에서는 선측 인도 완료 시점부터 추가 비용은 바이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포트 스토리지 차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이나 상하이항 같은 대형 항만은 보관료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화물이나 중량물은 하루 수십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선박 스케줄 관리, 컷오프 관리, 선사 커뮤니케이션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항만마다 핸들링 관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항만은 선측 포지셔닝 비용을 별도로 받고 어떤 항만은 바지 시프팅 비용이 추가됩니다. 즉 같은 FAS라도 항만마다 실제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트 티어리프 확인, 터미널 핸들링 조건 확인, 선측 이후 비용 귀속 확인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FAS는 선측 이전까지 셀러 비용, 선측 이후부터 바이어 비용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박 지연이나 작업 지연 시 추가 비용이 바이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셀러 의무를 보겠습니다. FAS에서 셀러 역할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무는 지정 선적항의 선측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항만 입고가 아닙니다. 본선의 선측까지 가야 합니다. 즉 부두 또는 바지선을 통해 실제 선박역 위치까지 화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 통관입니다. FAS에서는 수출 통관 의무가 셀러에게 있습니다. 즉 수출 신고 허가, 전략물자 검토, 수출 관련 세금 및 공과금 이런 부분을 셀러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 무역에서는 바이어가 배 잡았으니까 수출도 바이어가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FAS는 아닙니다. 수출 통과는 셀러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증빙입니다. 셀러는 내가 정상적으로 선측 인도 완료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메이치 리시프트 항만 작업 완료 기록 사진, 터미널 리시프트 이런 자료를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위험 이전 시점 분쟁이 생기면 이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 및 보험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FAS에서는 셀러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이어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 하에, 즉 셀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최종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FAS에서 셀러 핵심 역할은 선측까지 정확히 인도, 수출 통관 수행, 인도 증빙 확보입니다. 즉 배 옆까지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이 셀러의 핵심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이어 의무입니다. FAS에서는 바이어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선측 이후의 모든 흐름을 바이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운송계약 체결입니다. 즉 바이어가 직접 선사를 선정하고 선복을 확보하고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FAS는 셀러가 배를 잡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이어가 베슬 어레인지먼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바이어 측 포워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늦게 오거나 컷오프를 놓치거나 로딩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꼬이면 그 이후 비용과 위험은 바이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 통관입니다. 바이어는 수입 신고, 관세 납부, 통관, 선지 규제 대응 이런 부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별 규제가 강한 품목은 바이어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품, 전기전자, 배터리, 군수품 이런 품목은 수입 규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통지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는 셀러에게 선박명, ETA, 로딩 포인트 인도, 희망일, 보안 요구사항 이런 정보를 충분히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셀러가 선측 작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이어가 이 통지를 늦게 주면 작업 지연, 항만 대기, 크레인 리스케줄, 핸들링 비용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비용은 바이어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선측 이후 위험과 비용 부담입니다. 즉 선측 인도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화물 손상, 보관료, 지연 비용, 운송 리스크를 바이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선박 스케줄 관리, 항만 커뮤니케이션, 보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FAS에서 바이어는 배를 준비하고 선측 이후를 책임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즉 바이어 운영 역량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통관 책임 구조입니다. 인코텀스에서 통관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허가 세금 규제, 검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FAS에서는 셀러는 수출 통관, 바이어는 수입 통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셀러입니다. 셀러는 수출 신고 허가, 취득, 수출 관련 세금, 수출 규제 대응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나 위험물은 수출 허가 자체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는 단순히 화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출 가능한 상태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이어는 수입 허가, 관세, VAT, 현지 인증, 수입 검사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은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원산지 규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바이어 준비가 부족하면 통관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트랜짓, 커스텀스도 중요합니다. 즉 제3국 경유 시 통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는 트랜짓 커스텀스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바이어 책임입니다. 그래서 실무 계약에서는 누가 어떤 통관을 책임지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관 지연은 바로 보관료, 데머리지, 데팅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FAS 통관 구조는 셀러는 수출, 바이어는 수입 및 경유국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국가별 규제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운송과 보험 구조를 보겠습니다. FAS는 바이어 주도형 운송 구조입니다. 즉 바이어가 직접 선사 선정, 운임 협상, 스케줄 확보를 진행합니다. 셀러는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즉 셀러는 배를 잡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정보, 중량, 포장 정보, 로딩 가능 시간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입니다. FAS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IF나 CIP처럼 셀러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과 다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바이어가 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선측에서 이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배에 완전히 실리기도 전에 바이어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선측 대기 중 폭우, 크레인 사고, 충돌, 침수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바이어 리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메인 크레고 인슈어런스 가입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험 공백 구간입니다. 만약 바이어 보험 시작 시점이 온보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 이전은 14회드라면 보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과 인코텀스 조건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FAS는 운송계약은 바이어 보험 의무는 없음, 실무상 보험 가입 필요성 매우 높음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 조건에서 인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FAS에서는 단순히 화물을 선측에 가져다 놓았다 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그 인도가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완료되었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FAS의 핵심은 선측 인도 시점의 위험과 비용이 바이어에게 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화물이 손상되거나 비용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인도됐는가, 정확히 어디에 인도됐는가, 그 인도 사실을 누가 확인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FAS에서 셀러는 통상적 인도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 인도 증빙은 항만 관행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BL, 즉 선화증권, 메이치 리시트, 즉 선장 영수증, 딜리버리 오더, 패킹 리스트 같은 서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L은 일반적으로 본선 적재 이후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FAS는 본선 적재가 아니라 선측 인도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FAS에서는 BL만 기다리면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이치 리시트, 항만 인수 확인서, 터미널 작업 완료 확인서, 현장 사진, 작업 기록 같은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러가 강제 코일을 지정 부두 선측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비가 와서 일부 화물이 손상됐습니다. 이때 셀러는 우리는 이미 선측 인도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바이어는 인도가 완료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서류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화물을 인수 또는 배치 확인했는지 증빙이 있어야 책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인도 증빙 서류의 종류, 발행 주체, 발행 시점, 제출 방식까지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카고나 벌크 화물처럼 화물 단위가 크고 작업 시간이 긴 경우에는 단일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완료 시간, 위치 사진, 항만 작업자 확인, 선사 또는 대리점 확인까지 묶어서 증빙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13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에서는 선측 인도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곧 책임 분기점의 증거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서류를 인도 증빙으로 인정할 것인가. 둘째, 누가 발행할 것인가. 셋째,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가. 이 3가지가 명확해야 위험 이전과 비용 이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로딩 포인트, 즉 선적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느냐입니다. FAS는 지정 선적항에서 선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산항, 상하이항, 인천항 이렇게만 적으면 실무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항만 안에도 여러 부두, 여러 버스, 즉 선석, 여러 작업구역, 여러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FAS 부산항 인코텀즈 2020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항의 어느 부두인지, 몇 번 선석인지, 바지선 인도인지, 본선 저반 부두 옆인지, 화물을 어느 구역까지 가져다 놓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나는 항만한 지정 구역까지 가져다 놓았으니 인도 완료다 라고 할 수 있고, 바이어는 아니다, 본선 바로 옆 선측까지 와야 인도 완료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위치 다툼이 아닙니다. 위치가 달라지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두 내 이동비, 크레인 포지셔닝 비용, 바지선 쉬프팅 비용, 보관료, 추가 핸들링 차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중량물, 프로젝트 카고는 한번 위치를 잘못 잡으면 재배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S에서는 로딩 포인트를 항구명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부두 번호, 선석, 야드 위치, 바지선 위치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만 관행입니다. 항만마다 선측 인도를 인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만은 부두 특정 구역에 배치하면 선측 인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항만은 실제 본선 옆 작업 가능 위치까지 이동해야 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해당 항만의 작업 관행, 터미널 규정, 취급료 구조, 작업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FAS 부산항, 몇 번 선석, 지정 본선 선측 인도, 인코텀즈 2020 또는 바지선 인도라면 FAS 상하이항, 몇 번 바지선, 지정 본선 선측 인도, 인코텀즈 2020 이렇게 적으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에서 로딩 포인트는 단순한 장소 정보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이 전환되는 법적 기준점입니다. 위치를 불명확하게 적으면 비용 비속 분쟁, 위험 이전 분쟁, 항만 취급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S 계약에서는 선적항뿐 아니라 부두, 자리, 바지선 위치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에서 바이어의 통제 의무를 설명합니다. FAS 조건에서 바이어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어는 선측 이후 운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셀러가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의무입니다. 바이어가 제공해야 하는 핵심 정보는 4가지입니다. 첫째, 선박명입니다. 어떤 선박이 화물을 인수할 것인지 셀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선박명이 없으면 셀러는 어느 본선의 선측에 화물을 배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로딩 포인트
리스크입니다. 즉 어느 부두, 어느 선석, 어느 바지선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선택 인도일자입니다. 언제까지 화물을 선측에 배치해야 하는지 일정이 정해져야 합니다. 넷째, 운송 보안 요건입니다. 항만 출입, 보안구역 접근, 위험물 취급, 특수화물 반입 조건 등이 있다면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반드시 충분한 기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전, 이틀 전이라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화물 성격, 항만 혼잡도, 선적 준비 기간, 장비 확보 기간, 내륙 운송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포장 화물은 비교적 짧은 미드 타임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물이나 프로젝트 화물은 크레인 예약, 특수 차량 배차, 항만 작업 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통지를 늦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셀러는 제때 선측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잘못된 위치에 화물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운송비, 재배치 비용, 보관료, 정체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FAS 구조상 바이어의 통지 미흡으로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바이어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어가 선박명을 늦게 통보했습니다. 셀러는 화물을 항만에 도착시켰지만 정확한 선석을 몰라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항만 대기료가 발생합니다. 또는 바이어가 알려준 선박이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화물은 이미 선측 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배가 없기 때문에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은 바이어 측 통지 또는 선박 스케줄 관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에서 바이어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셀러의 인도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의무입니다. 바이어는 선박명, 로딩 포인트, 인도 일자, 보안 요건을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가 부정확하거나 늦으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과 위험은 바이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에서 자주 발생하는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바로 선박 지연 도착입니다. 실무에서는 선박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지 않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항만 혼잡, 기상 악화, 전항차 지연, 선박 스케줄 변경, 검역 문제, 부두 배정 지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FAS에서는 이 상황이 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셀러가 화물을 지정 선측에 정상적으로 배치한 순간 위험과 비용이 바이어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즉, 화물은 선측에 있는데 선박이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보관료, 정체료, 추가 취급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어가 5월 10일 오전 선적을 기준으로 선박을 지정했습니다. 셀러는 그 일정에 맞춰 화물을 부두 선측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항만 혼잡으로 5월 11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화물은 하루 이상 선측 또는 항만 구역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고 항만 작업 일정이 바뀌면서 추가 핸들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이라면 장비 대기료나 작업반 재배치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셀러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약대로 선측 인도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바이어는 아직 선박이 화물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셀러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S 구조에서는 선측 인도가 완료된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바이어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지연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바이어가 매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통지 리드 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이어는 선박 도착 예정일, 접안 예정 시간, 작업 가능 시간을 충분히 일찍 알려줘야 합니다. 둘째, 대체 접안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박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선석, 대체 작업일, 대체 선적 슬롯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관료와 정체료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카고나 벌크 화물은 하루 지연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선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합니다. 선박 도착 예정 시간, 즉 ETA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에서 선박 지연은 바이어 비용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선측 인도 이후 선박이 늦게 도착해 발생하는 보관료, 정체료, 추가 비용은 바이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선박 스케줄, 항만 혼잡, 작업 슬롯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바로 본선 인수 실패 또는 선적 마감 조기 종료입니다. 이 상황은 선박이 늦게 오는 것보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은 이미 선측에 준비되어 있는데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선적 작업이 조기에 마감되면 화물이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러가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지정 부두에 선측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측에서 적재 공간 부족, 작업시간 초과, 서류 문제, 화물 상태 확인 문제 등을 이유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항만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어 선적 마감이 조기 종료됩니다. 이 경우 화물은 다음 선적일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관료, 재작업 비용, 재배치 비용, 추가 검사 비용, 장비 재투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S에서 중요한 것은 화물이 이미 선측에 정상적으로 배치되었는지입니다. 만약 셀러가 계약상 지정된 위치와 시간에 정상적으로 선측 인도를 완료했다면 그 이후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지 못한 문제는 바이어 측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AS에서 운송계약 체결과 선박 준비는 바이어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박이 화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선적 마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바이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특히 벌크, 강제, 프로젝트 카고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화물은 재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처럼 단순히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 트레일러, 작업 인력,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선 인수 실패가 발생하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전체 물류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선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박의 적재 가능 여부, 작업 순서, 화물 인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 선적 슬롯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적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체 선적일이나 대체 선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료와 재처리 비용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적 마감 시간, 본선 인수 실패 시 책임, 화물 재배치 비용 부담, 대체 선적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7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에서 본선 인수 실패나 조기 마감은 바이어의 운송 준비 미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화물이 선측에 정상적으로 놓인 뒤 선박이 인수하지 못하면 추가 정체, 보관, 재처리 비용은 바이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선사와의 사전 확인, 예비 슬롯 확보, 책임 조항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와 FOB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합이 바로 FAS와 FOB입니다. 둘 다 해상 운송 조건이고 둘 다 바이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둘 다 셀러가 수출 통관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인도 지점이 다릅니다. FAS는 선측, 즉 쉽사이드에서 인도 완료입니다. FOB는 본선 갑판, 즉 온보드에서 인도 완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위험 이전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FAS에서는 화물이 본선 옆에 놓이는 순간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즉 배에 실리기 전이라도 선측 인도가 완료되면 위험은 바이어 부담입니다. 반면 FOB에서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즉 선박 위에 올라가야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물이 부두에서 선박 옆에 대기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AS라면 이미 선측 인도가 완료된 경우 바이어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B라면 아직 본선에 적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러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FAS와 FOB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적합 화물 유형입니다. FAS는 벌크, 강제, 중량물, 프로젝트 카고처럼 선측 인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화물에 적합합니다. 반면 FOB는 본선 적재 기준이므로 일반 화물이나 선적 작업이 명확한 화물에 적합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FOB도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인코텀즈 관점에서는 FCA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FAS에서는 선측까지 셀러가 부담하고 선측 이후 본선 적재비는 바이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FOB에서는 본선 적재 완료까지 셀러의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즉 FOB가 FAS보다 셀러의 책임 범위가 한 단계 더 확장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와 FOB는 해상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위험 이전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FAS는 선측, FOB는 본선 위. 이 차이를 헷갈리면 하역사고, 적재전 손상, 비용 귀속에서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와 FCA를 비교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이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에는 FAS보다 FCA가 훨씬 적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대부분 셀러가 선박역까지 직접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터미널에 반입되고 터미널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됩니다. 그 이후 실제 선측 이동이나 본선 적재는 터미널과 선사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셀러가 본선 선측에 직접 화물을 놓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FAS는 선측 인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셀러가 선측 인도 지점을 직접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FAS를 사용하면 위험 이전 시점이 불명확해집니다. 터미널 반입 시점에 인도된 것인가, 선측 이동 시점까지 셀러 책임인가, 본선 적재 직전까지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반면 FCA는 운송인 또는 지정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터미널이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FCA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즉, FCA는 컨테이너 물류 흐름과 실제 인도 방식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러가 수출 컨테이너를 부산신항 터미널에 반입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는 터미널에서 운송인 또는 선사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FCA 터미널 조건을 사용하면 인도 지점이 명확해집니다. 반면 FAS를 쓰면 선측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애매해집니다. 또 하나 차이는 운송 모드입니다. FAS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반면 FCA는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합 운송, 멀티모달 운송, 트럭과 해상, 철도와 해상이 결합된 거래에서는 FCA가 훨씬 유연합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선측 인도보다 운송인 또는 터미널 인도가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에는 FAS보다 FCA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S는 선측 통제가 가능한 벌크, 강제, 프로젝트 카고에 적합하고 FCA는 컨테이너와 복합 운송에 적합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설명합니다. FAS는 모든 해상화물에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선측 인도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FAS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합한 화물은 벌크 화물입니다. 예를 들어 곡물, 광석, 원자재처럼 대량으로 취급되는 화물은 선측 인도 구조가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화물은 컨테이너처럼 터미널에 반입되어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선 옆 작업구역이나 바지선을 통해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화물입니다. 강제, 코일, 빔, 철판 같은 화물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선측 작업 위치가 중요합니다. 셀러가 지정 부두 또는 바지선 위치까지 화물을 가져다 놓고 그 이후 본선 적재를 바이어 측이 관리하는 구조라면 FAS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량물과 프로젝트 카고입니다. 프로젝트 카고는 플랜트 설비, 대형 기계, 발전 설비, 건설 장비처럼 특수한 운송과 하역이 필요한 화물입니다. 이런 화물은 일반 컨테이너처럼 처리하기 어렵고 작업 위치와 인도 지점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측 인도 위치가 명확하고 작업 통제가 가능하다면 FA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지선 연결 화물입니다. 본선이 직접 부두에 접안하지 않거나 특정 작업 구조상 바지선을 통해 본선 선측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지선 위치와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FAS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FAS가 적합하려면 단순히 화물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측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로딩 포인트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항만 관행과 비용 부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바이어가 선박과 선측 이후 작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는 벌크, 강제, 중량물, 프로젝트 카고처럼 선측 인도가 현실적인 화물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컨테이너처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먼저 인도되는 화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S 사용 여부는 화물 유형, 항만 구조, 선측 통제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를 사용하면 안 되거나 신중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FAS는 좋은 조건이지만 잘못된 상황에서 사용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회피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입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선측에 직접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됩니다. 즉, 셀러가 선측까지 직접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FAS를 사용하면 선측 인도라는 기준이 실제 물류
물류 흐름과 맞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대안은 FCA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구조라면 FCA가 훨씬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로딩 포인트 통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항만 사정상 어느 부두에서 작업할지 마지막 순간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바지선 위치가 유동적이거나 본선 접안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FAS를 쓰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셀러 책임인가 라는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로딩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FCA 같은 다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합 운송 또는 멀티모달 운송입니다. FAS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만약 거래 구조가 트럭, 철도, 해상, 항공 등이 결합된 복합 운송이라면 FAS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CA, CPT, CIP 같은 조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 이름이 익숙하다고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거래에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FAS나 FOB를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책임 구조가 맞지 않게 됩니다. 특히 컨테이너와 복합 운송, 터미널 중심 물류에서는 FAS 사용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를 피해야 할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로딩 포인트 통제가 어려운 항만, 복합 운송 또는 멀티모달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FCA, CPT, CIP 같은 대안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S는 선측 인도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FAS는 위치 하나, 시간 하나, 서류 하나가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표기 형식입니다. 반드시 FAS, 지정선적항, 인코텀즈 2020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AS 부산항, 인코텀즈 202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선적 지점 명시입니다. 부두, 선석, 야드 위치, 바지선 위치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만 적는 것보다 부산항 몇 번 선석, 지정 본선 선측 인도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어 통지입니다. 바이어는 선박명, 로딩 포인트, 선택 인도 일자, 운송 보안 요건을 충분한 기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시점과 방법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정 예정일 5 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처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관 분담입니다. FAS에서는 수출 통관은 셀러, 수입 통관과 통과 통관은 바이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품목별 허가나 국가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누가 담당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증빙입니다. 인도증빙 서류의 종류, 발행 주체, 제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츠 리시트, 터미널 리시트, 포트 리시트, 사진 기록 등을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협조 조항입니다. FAS에서는 셀러가 운송이나 보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정보 제공은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범위, 비용 부담, 책임 제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류 요건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인도증빙, 선적 서류, 통관 서류, 보험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개시 시점이 선측 위험 이전 시점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 계약서에는 표기 형식, 선적 지정, 통지 조건, 통관 분담, 인도 증빙, 협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빠뜨리면 선측 인도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FAS를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선측 인도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FAS를 사용해야 합니다. FAS 적용이 가능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셀러가 선측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셀러가 부두나 바지선 위치까지 화물을 실제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셀러가 항만 게이트까지만 통제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터미널 시스템이 처리한다면 FAS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선적 지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부두, 선석, 바지선 위치, 작업 시간, 대기 조건까지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적 지점이 불명확하면 FAS의 핵심인 선측 인도 기준이 흔들립니다. 셋째, 항만 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항만마다 취급료, 보관료, 정체료, 바지선 비용, 크레인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항만은 선측 인도를 인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항만 관행과 비용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니다. 반대로 FAS가 부적합하면 FCA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은 운송인에게 사전 인도되는 구조이므로 FCA가 더 적합합니다. 복합 운송이나 멀티모달 운송에서도 FAS보다 FCA가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로딩 포인트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FCA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물류 흐름이 FAS와 맞는가, 즉 화물이 실제로 선측에 놓이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용 분석이 되어 있는가, 선측 전 비용과 선측 후 비용을 나누고 보관료, 정체료, 수급료가 누가 부담하는지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FAS는 선측 접근 가능성, 로딩 포인트 명확성, 항만 관행 파악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FCA로 전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과 복합 운송에서는 FAS를 관행적으로 쓰지 말고 실제 인도 구조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FAS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weep side equal risk transfer, 즉 선측이 곧 위험 이전 지점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FAS는 Free Alongside Sweep입니다. 매도인이 지정선 적항에서 화물을 본선 선측에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선측은 부두일 수도 있고 바지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선 옆, 즉 선박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과 비용 이전입니다. FAS에서는 화물이 선측에 놓이는 순간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선측 이후 비용도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즉 선측 이전은 셀러, 선측 이후는 바이어입니다. 세 번째는 의무 구조입니다. 셀러는 수출 통관을 수행하고 선측까지 인도하고 인도 증빙을 제공합니다. 바이어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통관과 통과 통관을 수행하며 선박명과 로딩 포인트, 인도 일자 등을 충분히 통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AS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보통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은 FCA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FAS를 FOB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FOB는 본선 위입니다. FAS는 선박 옆입니다. 이 차이가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보험, 클레임 처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 장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FAS는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둘째, 선측에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셋째, 셀러는 수출 통관과 선측 인도까지 책임집니다. 넷째, 컨테이너는 FCA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Sweep side equal risk transfer. FAS는 이 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체 구조가 잡힙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인코텀즈 2020의 FAS 조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Free Alongside Ship이라는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비용과 위험이 발생하는지, 어떤 계약 조항이 필요한지, 어떤 화물에 적합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FAS는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셀러는 지정 선적항의 선측까지 화물을 인도합니다. 그 순간부터 위험과 비용은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즉 선측 이전은 셀러, 선측 이후는 바이어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딩 포인트입니다. 항구명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부두, 선석, 바지선 위치, 작업시간, 인도 증빙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 분쟁과 책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FAS와 FOB, FCA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FAS는 선측입니다. FOB는 본선 위입니다. FCA는 운송인 인도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은 FAS보다 FCA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선택할 때는 관행이 아니라 실제 물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FOB와 FCA를 완전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두 조건이기 때문에 인도 지정, 위험 이전 시점, 비용 구조, 컨테이너 적합성, 계약 작성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FOB와 FCA의 조건 선택 기준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